1592년 4월 13일, 일본의 20만 명의 대규모 원정군이 조선을 향해 출병하면서 대륙 진출이라는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야욕은 마침내 현실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날 고니시 유키나가의 일본군이 부산에 상륙했습니다. 한편 조선은 일본군이 혹시라도 쳐들어올 것을 대비하고 있었지만 오랜 기간 평화 속 갑작스럽게 일본이 들이닥치자 조선은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임진왜란의 개전을 알리는 부산진 전투에서 정발 장군은 급하게 백성들을 성 안에 대피시키고 600여 명의 군사들과 필사적으로 성을 방어하였습니다. 일본군은 조선군을 향해 조총을 퍼붓기 시작했으며 조선은 이에 맞서 활과 각종 화포를 쏘며 맞섰습니다. 하지만 조선이 상륙군을 막아내지 못하고 전멸당하자 곧이어 부산 동래성에서 물밀듯이 들어오는 일본군을 상대로 치열한 방어전을 벌여야 했습니다. 이때 일본은 무모한 전투는 피하고 명으로 가는 길을 빌려달라 라는 팻말을 세웠으나 조선의 송상현은 싸우다 죽는 것은 쉬우나 길을 내주는 것은 어렵다 라는 답으로 받아쳤다고 합니다. 일본과의 계속된 전투에서 동래성을 지키는 조선군 또한 처참히 무너졌고 송상현은 조총에 맞아 전사하게 됩니다. 고니시와 휘하 일본군은 장렬하게 싸우다 전사한 송상현을 높이 평가하여 그의 시신을 고향으로 보내주었다고 합니다. 부산 일대를 점령한 고니시군에 뒤이어 일본군 후속 부대도 조선으로 상륙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전쟁에서 일본군의 전략과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1군인 고니시군은 대구, 상주, 문경을 거쳐 한양으로 진격하고 2군인 가토군은 울산, 영천을 거쳐 충주에서 1군과 합류합니다. 그리고 3군인 구로다 나가마사의 일본군은 김해를 지나 추풍령을 통해 한양으로 북진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군은 남해와 황해를 거쳐 물자를 보급하여 속전속결로 한양을 점령하며 선조를 잡는 것이 일본군의 목표였습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조선 조정에서는 북방의 명장 이일을 보내 일본군의 방어를 맡기지만 이일은 상주에서 대피하여 군복을 벗고 나체로 도망치기까지 하였습니다. 일본군의 기세가 쉽게 꺾이지 않을 것을 감지한 조선은 뒤이어 전설적 명장 신립을 보내 이들의 북진을 막기 시작했습니다. 신립은 경상도에서 한양으로 입성하는 천혜의 요새 문경세제를 그냥 내어주고 충주에 위치한 탕금대에 진을 치고 일본군과 진검승부를 벌이기로 결정합니다. 하지만 평지였던 탕금대는 경험이 풍부한 일본군에게 안성맞춤인 전쟁터였고 신립의 기마대는 탕금대에서 일본군에게 박살나며 조선의 마지막 희망이 절망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이 전투로 신립과 휘하 장수들 또한 강물에 몸을 던져 자결하죠. 이때 백전노장인 신립이 왜 요새인 문경세제를 내주고 불리한 평지를 선택했냐는 비판이 아직까지도 내려오지만 한편으로는 신립이 마주하는 고니시군 외에 가토군과 구로다군 또한 양옆으로 같이 북진하고 있었기 때문에 신립은 우선 1차적으로 충주에서 고니시군을 방어한 뒤 뒤이어 합류하는 두 군대도 한꺼번에 막으려는 계획이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믿었던 신립과 정예 조선군이 증발하자 일본군은 무섭게 북진하기 시작했습니다. 지형 지물은 물론 방어를 맡을 만한 그 어떤 정규군도 없었기 때문에 일본군은 한양까지 문제없이 올라왔고 이 상황에서 선조는 수도 한양을 떠나 개성으로 거처로 옮기게 됩니다. 이 사실에 화가 난 백성들은 선조가 떠난 경복궁에 불을 지르며 분노했습니다. 일본군이 한양을 점령한 후 한양에 있던 조선인들에게는 지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일본의 무차별적인 만행으로 인해 남대문, 동대문 밖에는 시체가 산을 잃었고 여자들은 양반, 평민 가리지 않고 강간을 당했습니다. 후에 한양이 수복되었을 때는 류성룡이 살아남은 사람은 100에 하나 둘이다 라고 한탄했을 정도라고 합니다. 한편 조선군 수비대를 차례로 격파한 일본군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선조를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이렇듯 일본의 조선 점령은 너무나 빠르게 진행되었고 일본의 위협에 개성도 여의치 않게 되자 선조는 불과 한 달 만에 평양으로 도망쳐야 했습니다. 즉 조선은 일본의 침략이 시작된 지 불과 20일이 안 돼서 한양을 뺏기고 일본은 선조를 잡기 위한 술래잡기가 시작되었죠. 상황이 위급해지자 급기야 선조는 급하게라도 광해군을 왕세자로 책봉하고 국정 운영을 수행하게끔 하였습니다. 광해군은 전국을 돌아다니며 의병봉기를 촉구했고 의병을 아예 정식 군대로 인정하면서 훌륭하게 분조의 역할을 수행해냅니다. 이는 일본과 다르게 조선은 평소에 농사를 짓다가 전쟁 시 군사로 차출되는 병농일치 국가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임진왜란 시기에 선조 대신 훌륭하게 왕권의 역할을 수행한 광해군은 이때의 활약으로 인기가 급상승합니다. 평양에 이어 의주까지 피신한 선조는 명나라에 구원 요청을 계속 보내는 동시에 유사시를 대비해 망명까지 요청하는 지경에 이릅니다. 이에 명나라는 조선이 이렇게까지 빠르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고 혹시 일본과 손을 잡고 명나라를 치려는 계략이 아닌지 의심했으며 이로 인해 선조의 구원 요청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조선이 무너지게 되면 일본이 조선을 전초기지 삼아 분명 명나라를 침략할 것이라고 판단한 명나라는 조선 파병을 결정하게 되죠. 그렇게 조승훈이 이끄는 명나라군 5,000명이 조선으로 투입됩니다. 한편 선조가 한양을 버리고 북쪽으로 도망가는 시점부터 일본군의 계획은 꼬이기 시작합니다. 이들이 100여 년간 치러온 전투 방식은 영주를 패퇴시키면 그 영주에 속하는 부하와 백성들은 마치 전리품처럼 정복자를 섬기는 것이 관례인데
조선의 선조는 영토를 지키지 않고 도망쳤으며 백성들은 점령을 당했음에도 정복자에게 충성을 바치기는커녕 아예 무기를 들고 대항하는 의병을 일으킨 것이죠. 농민과 무사 역할이 분명했던 당시 일본의 시점에서는 이러한 상황 자체가 멘붕 그 자체였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조선의 남해안에서는 역사의 길이 남을 인물 이순신 장군의 활약이 시작됩니다. 일본군의 침략이 시작되었을 때 제일 먼저 일본군을 맞이해야 할 경상 우수영 원규는 대규모의 일본 함대가 몰려온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가지고 있던 판옥선 70여 척을 자침시킨 후 싸우지도 않고 주랭랑을 쳐버립니다. 덕분에 일본 수군은 아무런 피해 없이 바닷길을 지나갈 수 있었죠. 전라자수사였던 이순신 장군은 일본의 침략이 시작되고 이틀 후에 일본군의 상륙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5월 4일 판옥선을 이끌고 출격하여 옥포만에서 도도 다카도라의 함대에 맞섰습니다. 적이 출현하자 이순신은 정신줄을 놓지 마라, 산처럼 무겁게 침착하라 라는 명령을 내린 후 조선수군을 옥포로 진격시켰습니다. 그리고 일본 함대 26척 격침이라는 큰 전과를 올리며 첫 승리로 장식하는데 옥포해전은 임진왜란 당시 조선군 최초의 승전이기에 더욱 각별한 해전이었습니다. 사실 전쟁 발발 1년 전에 전라자수사로 임명된 이순신은 이미 왜군이 침공해올 것을 대비하여 부임하자마자 전쟁에 대한 대비를 철저하게 진행하였습니다. 판옥선, 화포 등 무기를 강화하고 거북선 또한 이때부터 만들기 시작했으며 실전과 똑같은 수준의 훈련을 꾸준히 실시했다고 합니다. 옥포에서 승리를 거둔 이순신의 함대는 5월 29일 사천에서 거북선을 최초로 투입하여 당포, 율포에서 일본군을 추가로 격침시킵니다. 이 수차례의 해전을 치르는 동안 조선수군의 전사자는 단 11명에 불과할 정도로 이순신은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죠.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일본 수군의 명장 와키자카 야자하루를 해안으로 급파했고 구키 요시타카와 합세하여 조선수군에 대한 공세를 계획합니다. 이때 조선수군은 이순신의 전라좌수영 함대와 더불어 전라우수영의 이역기 함대 그리고 원균의 경상우수영 함대가 합류하여 총 55척의 함대로 일본 수군의 공격에 대비합니다. 그렇게 이순신의 계획대로 일본 함대를 한산도 앞바다로 끌어내는데 성공하자 뒤이어 왜군을 둘러싸 공격하겠다는 하기찐 전법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하기 날개를 펴는 모양으로 적의 함대들을 향해 포화를 퍼붓는 이 공격으로 일본군 73척의 함대 중 47척이 격파되었으며 수많은 일본군이 실종되거나 익사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한산도 대첩이죠. 이때의 패배로 수장이었던 와키자카 야자하루 또한 겨우 목숨만 건져 근처의 무인도로 피신했다고 합니다. 야자하루는 무인도에서 13일 동안 미역과 솔잎을 뜯어먹으며 생존하였으며 섬을 수색하는 조선수군이 철수하자 뗏목을 만들어 겨우 탈출하죠. 일본이 불과 2달 만에 한반도의 대부분을 점령했지만 이순신이 이끄는 수군과 의병의 활약으로 일본군의 진격은 주춤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패를 경험한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일본군에게 아예 바다에서의 싸움은 피하도록 해전 금지령을 내립니다. 이로써 조선은 남해안의 제해권을 완벽하게 가져오며 일본군의 해상 진출을 저지하게 되었습니다. 침략이 시작되기 전에는 빠르게 한양으로 입성하여 선조를 잡으려고 했던 일본이었지만 이들의 계획은 생각보다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남쪽 지방은 아직 군데군데 점령당하지 않은 곳이 많았고 선조의 도망으로 시간이 지연되었죠. 심지어 이순신의 대화력으로 해상보급에 문제가 생기자 일본군은 오직 육군으로 전라도를 공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전라도 지역은 한반도의 몇 없는 평해지대이자 최대의 곡창지대였고 인구도 제일 많았습니다. 때문에 일본군은 반드시 전라도를 점령해야 골머리를 앓던 보급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일본은 남해안을 따라서 전라도로 진격하기 시작했고 전라도에 들어가는 관문인 이치고개와 진주성 등에서 조선군과 대치하게 되었습니다. 일본에 쏟아지는 조총과 많은 병력을 감당해야 하는 이 일련의 전투 속에서 이치 전투에서는 권율 장군과 진주성 전투의 김시민이 일본군을 상대로 대승을 거둠에 따라 일본군의 전라도 진출은 좌절되고 맙니다. 조선군은 전쟁 수행을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호남 지역을 지켜내면서 전세의 흐름을 바꿔놓은 것이죠. 이렇듯 일본과 조선의 크고 작은 전투는 수개월째 계속되었습니다. 한반도에 일본군이 밀고 들어오면서 민간인의 피해가 극심해지고 있었고 함경도, 평양성 등 조선은 명나라군과 합세하여 일본을 막아내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1593년 2월 임진왜란이 발생한 지 10개월이 지나자 일본의 상황은 어느덧 절망적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조선, 명나라군이 위에서 내려오면서 함경도 부근의 일본군은 일제히 남하해야만 했는데 급기야 조선이 평양성을 탈환하는 데 성공하자 일본군은 크나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흔들리던 전황이 확실히 조선 측으로 기울기 시작했고 일본은 군사를 이끌고 한양으로 후퇴해야만 했죠. 이전까지 일본군은 보급의 어려움 속에서도 간신히 대등한 수준의 전국을 펼치고 있었지만 이 시기를 기점으로 일본은 완전히 열세에 처하게 됩니다. 이때 조선도 권율 장군의 지휘 아래 한양을 탈환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하는데 한강 주변에서 일본군을 무력화시킬 최적의 장소로 찾은 이곳이 바로 행주산성이었습니다. 권율 장군은 이곳에 은밀히 군사를 옮기고 진지를 구축하였으며 3,000명이 채 안되는 병사들과 10배에 달하는 일본군에 맞설 준비를 하였습니다. 이번 한판 싸움에 병사들의 생사는 물론 나라의 운명이 달려있다는 것을 병사들에게 인지시키고 용기를 북돋아 주었습니다.
1593년 2월 12일 아침 6시 일본군의 대대적인 공격이 시작되자 조선군은 화차, 신기전, 비격 진천래 등 화기를 이용하여 방어를 펼쳤습니다. 후에는 조선군 앞쪽에서 화살이 모두 다 소모되자 투석으로 맞서 싸웠는데 여기서 민간인들, 특히 부녀자들이 돌을 날라도었다는 야사가 전해지기도 합니다. 조선군의 화살이 떨어지며 폐색이 짙어질 때쯤 기적같은 구원이 도착하는데 충청수사 정거리 배 두 척에 화살 수만 발을 실어 한강을 거슬러 왔던 것이었죠. 한치의 양보도 없던 하루 동안의 행주산성에서 일본군 총사령관 우키타 히데이에는 조선군의 집중 포격을 받아 사망 직전에 중상을 입게 됩니다. 그리고 저녁 6시경이 되어 어둠이 내리자 길게 이어지던 이 전투는 조선의 압승으로 비로소 마무리되었습니다. 안 그래도 보급 때문에 간간히 버티던 일본군은 행주산성에서의 패배로 전력의 치명타를 입게 되죠. 그리고 이 시점에서 일본 측의 고니시와 명나라의 신무경은 휴전을 논의하게 됩니다. 사실 고니시는 전쟁 발발 이전부터 대표적인 전쟁 반대파였으며 일본군의 모든 계획이 무너진 현 상황에서 이미 더 이상의 전쟁 수행은 무의미해졌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하루빨리 전쟁을 마무리 짓고 싶어 했습니다. 때문에 조금이라도 일본이 유리한 시점에서 강화조약을 맺으려고 했습니다. 이때 조선은 사실상 협상에서 배제되었습니다. 행주대첩 이후 치열했던 전투 양상은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습니다. 온갖 변수로 큰 피해를 입은 왜군도 계속 한양에 머무를 수 없었죠. 결국 한양에 버티고 있어봤자 지키기 어려울 거라고 판단한 일본군은 부산으로 군대를 철수시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 모습을 지켜보던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그동안의 치욕적인 패배를 복수하기 위해 다시 한번 진주성 함락을 명령합니다.